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SJ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 가을은 또 트로트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운 네. 겨울 가는데 네. 따뜻한 노래 좀 이렇게 불러주시는지 요즘도. 요즘요. 네, 신곡 발표는 안 하시는지. 신곡 발표를 아직 제가 한 곡도 발표한 적이 네. 없기는 합니다. 그 네네. 무명 가수의 서름인데요. 네. 네. 시청자분들을 요즘... 위해서 네. 나중에 꼭 좋은 노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방송에서 자리 마련해 주시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공개는 법률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초 트로트 가수 최초로 법률 방송에서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양육비 포기 후 재청구 가능할까요? 건물 신축하려는데 권리금 회수 요청을 받았어요. 빚 갚아줬더니 이혼하자는 아내. 임차인이 무리한 이사 비용을 요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상의 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변호사님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인데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좀 시행이 됐는데요. 이후 괴롭힘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괴롭힘보다는 은근하게 이루어지는 등 괴롭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진 것 쪽 같은데 변호사님 어디에 어떤 기준을 좀 두고 문제를 삼아야 할까요? 네,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 중에 제76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보이면서 그 부정적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에 고통을 준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위적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적인 어떤 수직 관계, 그런 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관계적인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인 측면도 될 수 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인적인 측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영향력이 높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인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채롭게 조금 인정을 하려는 경향으로 좀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상사가 그 부하 직원의 업무 수행이나 태도 및 성과 등을 지적하는 행위, 너 일 잘 못했다, 뭐 이런 지적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원칙적으로는 그 상사가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업무를 뭐 잘못하거나 했을 때 질책하고 지적하고 뭐 독촉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원칙적으로는 적정 범위 내의 행위이지 위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독려와 질책도 역시 그 상사의 업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꾸짖음 또한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그걸 구실 삼아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혹은 업무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도 괴롭힌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요. 같은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의미 없는 행동을 시키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힘든 일만 계속하여서 지시하는 그런 행동도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났다라고 판단된다면 이 또한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격 모독 관련된 부분. 그냥 단순 꾸짖음은 일을 업무를 하다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무 시간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라든지 직급이 좀 동일한 직원 상호 간에 발생한 어떤 괴롭힘은,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안 될까요? 사적인 공간이라든지 직장 밖에서 사업장 외에서 장소가 발생을 했다든지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즉 직장에서의 그 우위에 있는 그런 지위적인 관계를 이용을 하고 또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사용자에게도 당연히 조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급자의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하급자가 관계 우위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급자라거나 아니면은 그 동급자 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 경우에도 그 내부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 하급자끼리의 이제 다수가 형성이 되고 상급자 한 명을 괴롭힌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계 내에서도 역시 관계적인 어떤 지위의 우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후배와 이제 상사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상사가 애인이 생겼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불편하죠. 네, 업무상 일단 불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겠고요. 네. 개인적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만약에 이게 성적인 의도는 없고 단순히 그 친교를 위해서 질문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황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아주 일률적으로 의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시대와 세대가 좀 변하면서 네. 상당히 빠르게 법령도 개정되면서 뭔가 네. 권리보호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1차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부 지방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1차적인 판단과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를 회사에다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회사가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또 피해자가 사업장의 이제 조사 또는 조치에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느껴진다고 하면 사내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고용부 지방청에 진정을 넣어서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부 지방청에서는 회사가 취업 규칙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고용부는 이제 이를 위해서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것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운영하는 근로복지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온라인이나 전화, 화상, 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이제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셔서 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고 또 회사나 고용부 지방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좀 알리고 회사에서도 좀 해결이 안 되면 네.
지방청, 고용부 지방노동청을 가서 하면 이제 근로감독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당하면 일단 결국은 증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증거부터 남겨야 될 것 같은데, 녹취가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제 시청자분들 좀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간혹 불법 녹음은 증거로도 못 쓰고 되려 좀 고소를 당할 수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 파일도 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통비법상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사용한 그 녹음 파일이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벌금형이 없는 굉장히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녹음을 한 사람이 그 대화 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화자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처 고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은 합법적이고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끼지 않는 대화,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제3자로서 녹음만 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했든 그러한 행위는 불법적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로 참여를 했으면 합법적인 네.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요즘에 이제 사실 당사자 간에 참여를 했어도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논의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또 참여를 했으면 그 증거는 쓸 수 있다. 근데 불법으로 녹음을 한 증거도 네. 사실 이제 민사소송이나 뭐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는 또 어쨌든 참고 자료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로지 네. 그냥 형사 사건에 한정돼서 네. 증거로 못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 있어서 형사 법정에서는 엄격하게 단죄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제 판사에게 현출이 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가하고 있지만 형사 법정이 아닌 경우에는 가사 이것이 사인에 의해서 좀 다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을 부여받아서 증거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증거로 녹음 같은 걸 많이 해두는 건 네. 좋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또 그 증거로 녹음을 해두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실제 법정에 증거로 네. 현출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전제로 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에게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일단 녹음부터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결코 이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주변 동료들의 좀 증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증인으로 증언해달라고 하면은 좀 잘 안 받아주는 경우들도 네. 있고, 자기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랬을 때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예, 예. 말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많이 이제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졌다라는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것이라고 해서 증거가 배척되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만 나올 것은 아니고 그 증거가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꾸준하게 쓰는 일기에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또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목격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때
보통은 그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느냐 아니면은 뭐 참고인 진술이나 증언을 해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체는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 대화 자체를 녹음을 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목격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 사실을 본 것은 맞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뭐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해자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두렵다든지 하여튼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내가 진술이나 뭐 사실 확인서 작성 이런 것은 해줄 수 없다. 하지만 네가 말한 사실은 진실이다. 이런 것을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술로서도 꼭 증언으로서 이제 증인 신문에 이렇게 데려가지 않더라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께 이제 제안을 할 때도 녹음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사로부터 받은 메일이라든지 가해자로부터 받은 뭐 메일, 문자 이런 것들도 꼭 삭제하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고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막 메일이나 문자 삭제했다라고 네. 하면서 좀 오시는 분들 계신데 변호사님께서 어쨌든 되게 좀 더 많은 이제 현실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네.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인정이 되면 이제 근무지를 좀 이동시키기도 하잖아요, 변호사님. 이처럼 회사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2차 가해가 좀 이뤄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회사의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2차 가해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안타깝게도 회사로부터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죠. 네, 회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피해자를 보복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에 위반해서 회사가 어떤 2차적인 괴롭힘을 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차원의 보복이 아니고 단순한 일반 근로자들이 2차 가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요. 다시 재차 신고를 하면 되고요. 재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처분이나 처벌 수위보다 훨씬 더 가중된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는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구제수단들이 많아졌으니까요. 피해자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해결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2019년경 예. 제가 아들 둘을 키우기로 하고 예,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거든요. 예. 그래도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면접 교섭권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마저도 1년 전부터 저를 차단했는지 예. 잠시만요. 예,
제 연락처 안 받고 아이들을 음. 보러 오지도 않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제가 건설 현장을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일거리가 들쑥날쑥하고 네. 애들을 키우기도 너무 빠듯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밤마다 대리운전을 알바까지 병행하고 있었는데 네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라도 전 와이프에게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을지 궁금해서 네네네. 연락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옆에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듣고 계셨거든요. 인사 네.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네. 아들 두 명을 키우고 계시고, 근데 양육비를 안 받았다고 하셨어요. 5년 전에 합의 이혼을 하셨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그러면은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에 뭐 재산 분할을, 훨씬 이제 기여도를 더 높이 책정해서 선생님께서 더 많이 가져오신다든지 뭐 이런 사정이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 뭐 그냥 뭐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네. 네, 제가 이제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키우겠다라고 네.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냥 뭐 특별히 뭐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는 하긴 했는데 네. 딱히 뭐 제가 뭐 재산 분할도 한 반반씩도 해서 뭐 이제 네, 그렇게 제가 얘들은 제가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혹시 자녀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고등학생 하나랑 그다음 고등학생 하나랑 또 중학생 하나예요. 지금 고1, 중1. 고1, 중1이시면은 그러면 혼인 기간도 어느 정도 되셨었던 것 같고,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재산 분할은 50대 50 반반 정도로 이제 나눠서 분할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네, 예, 예. 제가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것이 그냥 단순히 양육비를 그냥 상대방에게 면제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양육비를 네. 안 받는 대신에 재산 네. 분할을 그만큼을 내가 더 많이 가져왔다. 즉, 그러니까 양육비가 마치 이제 지불이 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면 지금 네. 이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보고 질문을 드렸었던 이게 건데. 저보고 네, 키우라고 해서 네, 자꾸 저보고 키우라고 해서 또 싸우기도 싫어가지고 네. 그냥 제가 키우게 됐어요. 키우게 됐고, 이제 양육비도 그 상대방의 뭐 경제력 이런 걸 고려해서 안 받기로 한 것이지, 재산 분할을 네. 그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더 많이 받아온 건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냥 반반씩만 똑같이 나눴어요. 똑같이 나눠 오셨고, 똑같이 나눠 오셨으면은 뭐 그렇게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진행된 건 아니라서 양육비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변경 청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 전 배우자분, 아내분의 경제 상태는 어떤가요? 뭐 그 직업적인 것이라든지 재산이 늘었다든지 이런 사정을 좀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네. 업무가 혹시 뭐 있으셨어요? 직업이 있으셨어요? 그분께? 아니, 뭐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직업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뭐 연락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소득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소득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시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냥 그 일을 그냥 꾸준히 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도 혼인 당시에도 일을 뭐 하다가 뭐 그만둬버리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혼자 사시면은 다른 이제 뭐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네, 예. 소득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벌지 않고 계속 이제 5년에 가까운 시간을
네. 살아올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더더욱 그 양육비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네. 있고, 지금 그 상담자님의 사정을 보더라도 원래 이제 수입이 뭐 건설 현장에서 더 수입이 괜찮았다가 지금 이제 불경기로 인해서 그 수입이 네. 줄어든 상황이라면 어쨌든 그 수입으로 자녀 둘을 키우기가 녹록지 않게 된 사정 변경이 있잖아요. 그런 네. 이유랑 지금 그러니까 즉 상담자님의 경제적인 여건이 변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랑 또 자녀도 성장해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정, 그리고 아마도 추측컨대 그 상대방 그 전 배우자가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수입이 생겼으면은 그에 따르는 이제 양육비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면은 그것은 거의 최소한의 기준으로라도 인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요. 네. 지금 전 배우자가 아무런 수입이 없고 더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어머니로서, 즉 이제 네. 자녀의 부모로서는 양육비를 얼마 그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일단 받는 것은 거의 인정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상담자님의 경제적인 그 수입의 변화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그 수입의 변화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양육비 액수가 더 늘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 만약에 거기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강제라도 할 수가 있나요? 네, 바로 양육비를 이제 지급 청구하자마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한데, 지금부터 그 2기에 달하는 그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고 가정을 하자면요. 그러면은 그 혹시 그 배우자가 직장이 있다면 직장의 그 사용자에게 급여를 그 전 배우자한테 주지 말고 곧바로 이 양육비로서 지금 상담자님께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처분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네. 직접 이제 나에게 이행하라라고 하는 이행 명령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벌칙을 주는 그런 강제 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제 집행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 네. 가지 조치를 지금 마련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양육비 분쟁 조정원이라고 하는 제 정확한 명칭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인 것 같네요. 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행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은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질문이 있어요. 죄송한데 네. 네, 상담. 혹시나 전 와이프가 소득이 없다고 네.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어쨌든 전 와이프가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라도 해서 뭐 받을 수가 있긴 하는 거예요? 소득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맞아. 아까 처음에 그 재산 분할을 반반씩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는 말은 뭐 무엇을 분할하셨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받아간 재산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네. 양육비를 청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 배우자한테 지금 상담자님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지워지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전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네. 통해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님. 네. 예. 궁금하신 점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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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육비는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양 당사자가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네. 뭐 그 양 당사자의 재산 뭐 꼭 임금에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죠.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거니까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양육비 변경 청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선 확정이 되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전화 상담은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전화 끊고 네. 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변호사님하고 제가 몇 마디 더 나눌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네. 양육비 변경 청구를 우선 해서 네. 양육비를 하나도 부담을 안 하신 케이스거든요, 상대편이. 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어쨌든 웬만하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네, 왜냐하면 상대편도 어쨌든 재산이 있는 네.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사정 변경이 내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아이를 양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이고 아직 미성년자 안쪽에 있고요. 네.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이 양육비 를 서로 이제 면제해 준 상황에서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양육비의 변경 청구를 통해서 네. 양육비가 확정이 된 이후라면은 그 이후부터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가 조금 더 우선해서 과거 양육비는 뭐 면제한 것으로 볼 확률이 네. 조금 더 높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어쨌든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해서 현재부터 미래의 양육비는 뭐 당연히 만약에 변경된다고 하면요. 네.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는 해보는 게 좋겠죠. 글쎄요, 청구 안 하는 게 지금까지 나을까요? 청구를 해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소한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양육비조차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어쨌든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부분은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실 양육비가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의 특이점은 이혼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예.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합의를 하고 뭐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2년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2년의 제척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완료하고 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합의의 효력을 없애는 그런 청구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네네네. 한. 그런데 양육비, 그다음에 양육권 이런 것은 그 이혼한 당사자, 그 부모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고 그렇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부모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태의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 사정 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합의를 했든지 변경 청구가 가능하도록 판례는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변경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서 지금까지 이제 양육비 지급을 면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했을 때 인정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전 와이프 그러니까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만약에 이제 좀 해태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 네. 근데 좀 사안을 보면은 주 한 3, 4회 면접 교섭을 한다는 네. 것도 면접 교섭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의무를 또 다했을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비양육친이라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양육비 상당의 어떤 비용을 지출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비양육친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거 양육비도 네.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네. 여쭤봤고요. 네. 그래서 양육비 이행 청구원, 뭐 양육비 이행 관리원 요즘 이제 법이 개정돼서 어쨌든 좀 더 강화가 됐는데 만약에 양육비 변경 청구해서 인용된다면 이행을 하지 않는 비양육친한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그 관리원을 통해서만 강제할 수 있는 네네.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네네. 다만 양육비를 집행하거나 이행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게 이제 그 자녀 양육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관리원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총체적으로 모든 양육비가 관련된 것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제 건물 1층 임차인이 15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왔고 최초 입주 시기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의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기에 맞춰 대대적인 신축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며 권리금 5억 원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지위 승계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신축 계획을 진행하려던 상황이라 이 제안을 거절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권리금 수취 권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든 뭐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데 건물 신축을 앞두고 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양도 요청을 좀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 건물 신축을 이유로 좀 거절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언제 건물 신축을 이제 들었느냐 이것이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네. 만약에 이 상담자님이 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신축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뭐 재개발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계획과 의사를 통지를 했으면 그것을 이제 알고도 이 계약에 임한 세입자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원래부터 본인이 포기하고 들어온 곳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신축을 이유로 거절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만 들어서는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기를 기다려서 이제야 건물 신축할 계획이니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세입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우리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그 회수 기회를 얻는 것을 이제 박탈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에 해당이 되어서요 보호되지 못하고 역시 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임대차 기간이 지금 15년이 좀 경과를 했는데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의 제안을 좀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답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 지금 현 임차인에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계약 체결 시 그 계약을 이제 갱신할 때마다 계약을 이제 새롭게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신축할 계획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지금부터 다시 그 계획을 알리고 계약을 이제
새로운 세입자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분명히 이 사실을 고지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이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이것이 신축되거나 재건축될 예정임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새로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또다시 이제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우리 그 상담자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계약이 갱신되기도 어렵고 그 권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이게 갱신이 거절되거나 신축 예정이라고 하면은 네. 5억 원 내고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네.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네. 하면 지금 전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제 네. 이 갱신된 계약에 의해서 종료됐을 때 네. 나가고 그때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 약간 네. 그런 형태가 발생하겠네요. 네. 만약에 임차인이 좀 제안한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이제 방해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거절한 것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라면은 네. 그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권리금 문제는 좀 상가 임대 사업을 하는 건물주한테 좀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사장님 좀 어떤 자료들을 좀 모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 서로 이제 원만한 관계일 때도 이렇게 그 앞으로 이제 신축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녹음을 해둔다거나 문자 네. 메시지를 보내서 캡처해둔다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임차인이 요구하는 이 권리금 5억이 좀 현실적인 금액인지 이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권리금의 시세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좀 확보하는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권리금의 시세는 우리가 네. 일반적인 뭐 아파트 시세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훨씬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네. 실정입니다. 네. 뭐 시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앱이라든지 네.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적으로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는 우리 앱에서는 객관적으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권리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서비스도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정말 정확하고 공신력이 있다라고는 사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어쨌든 그런 사이트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또는 그 주변 이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서 여러 군데를 찾아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또 이제 실제 거래된 그 권리금 비슷한 위치, 비슷한 뭐 규모라든지 입지 이런 것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권리금이 통용됐는지를 확인해보는 사실 그런 발품을 파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시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네. 결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네. 변호사님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좀 법을 악용하는 위장 임차인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또 위장 임차인을 주선해서 형사처벌받는 경우들도 있고 뭐 사기 뭐 이렇게 대출받는 그런 사건들도 상당히 많은데 위장 임차인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정말 뾰족한 이거 하나만 하시면 바로 분간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 방법은 없는데요. 네. 그 왜 그 작정하고 사기꾼이 네네. 달려들면 아무도 그 분간해낼 수 없다고 네. 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위장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다 그런 임차인과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계시지는 말고 직접 그 임차인을 만나서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은 어떤지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좀 최대한 신축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결혼한 지 9년 됐습니다. 아이는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1명입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고 꾸준히 맞벌이를 해왔어요. 다만 제가 몇 년 전 조기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업 준비 기간 동안은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아내가 코인 투자를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사업 초기여서 아내 월급으로만 생활했을 때인데요. 남들 얘기 듣고 대출까지 내서 코인 투자를 했지만 실패했고 빚만 1억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심하게 다투었고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 아내가 돌연 가출을 했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어디 가서 극단적 선택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녔고 겨우 발견해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혼할까 했지만 아내가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후 저는 일에만 몰두했고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월 수익이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아내 빚도 갚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아내의 코인 투자 실패 이후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맞지만 빚 다 갚고 나니 이혼하자는 태도가 황당합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데요.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면 제가 갚아준 아내의 빚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내가 공무원이다 보니 대출받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매매했는데요. 이후 대출은 제가 더 많이 갚았는데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점, 이후 가출했던 사실 등을 내세우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코인 투자를 했는데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다 네. 갚아줬는데 갑자기 이혼 청구를 좀 하는 상황입니다. 이 아내 무책임한 투자랑 대출로 인한 좀 빚, 과출 등은 좀 이혼 사유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네. 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1억 8천만 원, 네. 이 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내한테 이제 그 코인 네네. 빚을 갚아줄 때 네.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이것은 대여금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용 관계를 형성을 했다면 예. 죄송합니다. 받기로 하는 그런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냥 무단히 갚아주기만 했을 뿐이지 서로 이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을 1억 8천을 이제 그대로 지급한 그 자체로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그걸 이제 코인을 변제해 줌으로써 그 양 부부 간에 형성된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만약에 증식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1억 8천을 갚아준 것이 이 남편분이 갖고 있는 그 기여도가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이상의 혹은 그 이하의 어떤 재산을 분여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분명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위자료 청구 혹시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이혼에 이른 것이 이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좀 궁금한 점이 이 아내 명의로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명의 변경도 가능한 겁니까? 명의를 남편의 명의로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아내가 받아갈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이제 받아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그것을 네.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 줄 경우에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대출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네. 그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가져와야 한다는 청구가 뭐 반드시 필연적이지는 않아서 그런 판결이 높은 가능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통상 이제 이혼 판결을 보면 네. 명의를 가진 사람이 그대로 보유하고 명의가 없는 사람에게 현금 분할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좀 명의가 없으니까 우리 네. 쪽에 없으니까 아마 네. 가액 배상 받는 형태의 네.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다. 네. 이 양육권 관련된 부분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양육권은 사실 지금 네. 그 사연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네네. 자녀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자녀의 의사, 만약 자녀가 어느 정도 좀 큰 상황이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녀라면은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고 또 아내분이든 지금 이제 사연자 분이시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지도 누가 더 큰지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인 투자했다가 뭔가 빚을 나고 이렇게 잃으면 네. 그 양육권에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건 이제 이혼에 이르게 한 사유이지 자녀 양육과는 아, 그렇게 네네. 큰 알겠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하소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